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현장 시장실이 9월로 이제 10개월이 됐습니다. 어떤 성과와 또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박원순 시장이 노원구 현장 시장실에서 노원구의 국회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박원순, 안철수 두 사람 워낙 인연이 깊습니다. 네네. 예. 이제 자연인 박원순, 안철수에서 이제는 서울시장 박원순, 국회의원 안철수로 현장 시장실 어제 만났죠. 지난달 박원순 시장의 저서 출간 기념회 이후 현안을 가지고 만난 것이 이번 처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 안 의원이 인사말에서 노원구가 안고 있는 어려운 재정 상황 호소했고요. 박원순 시장 전날 현장 방문을 통해서 건의된 지역 현안 10가지에 대한 대처를 설명했는데요. 정치 이야기보다는 주로 이제 지역 문제, 주민들의 애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네. 일단 노원구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 전체에서 가장 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당연히 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겠죠. 예, 안철수 의원은 그러니까 예상대로 재정 문제부터 거론을 했는데요. 노원구의 평균 연령, 저 잘 몰랐었는데 34.6세랍니다. 굉장히 젊죠? 네. 젊은 엄마들과 어린이집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고요.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장 많은 구인데에 비해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입니다. 예,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안철수 의원이 실질적인 해답을 요구했고요. 실제로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입니다. 예. 2013년 그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를 한번 보면요. 예, 지금 그림이 나오시죠? 상위에는 강남, 서초, 중구가 네. 각각 75.9, 73.8, 70.9. 엄청 높습니다. 상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하위 1, 2, 3위는 노원, 강북, 도봉, 다 강북이죠. 이쪽 진영이죠. 각각 22.3, 26.2, 27.6%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맨 하위 노원구와 최상위 강남구와 비교를 하면 3.4배 차이가 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거 지적한 겁니다. 네, 차이 그 수치상으로도 딱 드러나고 예. 강남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뭐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어떤 답을 했을까요? 사실 박원순 시장이 전날 노원구 현장 방문을 통해서 건의된 지역 현안 10가지 답을 했는데 우선 뭐 돈독한 관계를 과시라도 하듯이 안 의원 칭찬부터 했고요. 정치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를 빗대어서 박 시장 스스로 비전 중 하나가 강남북 격차 해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안 의원 직접 요청한 상계 재정비 촉진 3구역 해제 시 기반시설 확충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실태 조사하고 해제하겠다. 기반시설을 위해 지원하겠다. 속 시원히 답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3구역이 해제되면 별내 지역에서 들어오는 덕릉로를 재정비해서 광역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 이외에도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개발, 그리고 또 북부 지원, 지청 이전 부지 활용, 광운대, 석계역의 경제 전략 거점 조성,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 시에 소음 저감, 경춘선 폐선 지역 공원과 자전거길 조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답을 들었으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현장 시장실을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성과부터 좀 알아보죠. 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 2일부터 종로구를 시작으로 오늘 12일까지 성북, 강북, 노원, 도봉구 5개 구를 돌면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기억하십니까? 은평 그 뉴타운 아파트 미분양 문제 직접 가서 완판 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구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 거 그때 처음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노원 등 17개 구를 방문했고요. 지난 7월, 8월 여름철 수방대책과 휴가철이 끝나고 이달부터 현장 시장실을 이제 재개한 박원순 시장이 다음 달 말까지 용산, 동작, 마포구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20개 구가 이미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거나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셈이죠. 다만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 그리고 중랑, 중구 등 5곳은 현장 시장실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송파, 중랑, 중구는 운영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고요. 서초구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현장 시장실은 구청의 요청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5개 구는 요청이 없거나 계획을 잡지 못한 곳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보니까 뭐 이 박원순 시장하고는 조금 대립각을 세우고 예. 있는 구고 또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들이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장 시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좀 일찍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100일 전부터는 사전선거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직접 만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6월 4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100일 전이면은 현장 시장실 운영 사실상 내년 2월 말까지는 가능은 합니다만, 예. 그래서 아직 5개월이나 남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 공세가 심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상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이 깔끔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도 올해 안에 현장 시장실을 완료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들 그 계획이 없는 5개 자치구는 현안 문제를 놓고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뉴스를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 두고 또 서초구는 강남역 침수 원인과 대심도 터널 설치를 두고 또 중구는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 강제 철거를 두고 얼굴을 붉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로 좀 불편한 관계죠. 그 중랑구하고 송파구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새누리당 자치구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서로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들 지역 외에는 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그 현장 시장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첫 방문지 은평 뉴타운에서 미분양 아파트 615가구 전세를 해결했지만 SH공사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 불과하고 네. 또 강서구에서는 제물포 도로 재화 사업에 조기 착공을 이끌어냈지만 여의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어서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민원 해결 사례는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그 대부분의 민원 사항이 돈이 많이 드는 민원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즉답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즉답을 내놓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단편적 답변밖에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예. 네. 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도 네. 있고 확답이 어려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자칫 반쪽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가서 듣는다는 것은 의미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머지 현장 시장실 일정도 잘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한국거래소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이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에서 학계와 재계 등 전문가들이 상당한 이견을 표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 경제민주화의 명목과 경영권 방어의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서로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예, 물과 기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소액주주 권리보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 이 당초 취지에 맞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상법 개정안 찬성하는 측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지만 반대편은 재산권과 사적 자치 원리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접점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지난 7월에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선임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골자라고 있는데요. 좀 어렵죠? 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견들이 나왔을까요? 예, 일단 감사위원을 이거 분리 선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은요.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일반 이사 분리해서 주주총회에서 따로 선출하는 규정,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을 기업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KTNG의 사례 경영에 개입한 칼 아이칸 이 사람의 기업 상향꾼이 국제적인 기업 상향꾼이에요. 네. 여기에 이런 사례처럼 기업 상향꾼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찬성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외국계 잠식 우려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 감시와 경영권 잠식 우려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영을 감시하는 거하고 경영을 잠식하는 건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번 상법 개정안은 외부 인사 한 명을 선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이것만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상법 개정안 자체라기보다 일부 기업 오너들의 불법 행위 그리고 무리한 경영에 따른 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네. 또 다른 화제도 있네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뭐 찬반 양론으로 아주 뜨거웠다고요. 이게 참 계속 어려운데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집중투표 의무화라는 것은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한 주당 한 표씩 의결권을 이걸 단순 투표제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즉, 그러니까 이사 3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의 의결권을 갖게 되면서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 투표를 반대하는 측은 현실적으로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서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낮고 또 투기형 펀드가 또 이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시차 임기제, 임기를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걸 조건을 할 경우 집중투표제 효과가 크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비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각자의 논리에 따라서 좀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 다른 사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많습니다. 집행임원제 의무화 관련돼서 전문가 찬성 반대 이렇게 싸우는데요. 찬성 측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 집행임원제 도입을 의무화할 것. 이거는 국제 기준이다. 이를 두고 주주권 침해니 경영권 위협이니 이렇게 이야기는 지나친 왜곡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총수마저 등기 이사직을 고의로 맡지 않아서 회사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형적인 운영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집행임원제 의무화를 도입해서 이들이 다시 이사회의 통제를 받고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한다. 이 논리고요. 집행임원제 반대 측은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강제하지 않는 제도고 업무 집행과 감독의 분리로 업무 집행에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업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돼. 즉 업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경영 효율성이 저해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려하고 있죠. 네. 뭐 각기의 근거가 있겠지만 무엇이 우선돼야 할지 좀 꼼꼼히 따져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요. 사실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이나 전자투표제 의무 여러 관점에서 대립하는 토론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상법 개정안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보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말씀드려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 그리고 소액주주 권리와 재벌 오너가의 불투명한 경영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찬성 논리, 이것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상법 개정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반대측 주장과 찬성측 주장이 있죠. 그리고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마찬가지로 왼쪽에 반대 측 주장, 찬성 측 주장, 네. 집행임원 의무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이라든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주요 아젠다가 정말 찬성과 반대가 근래 보기 힘들게 정말 무자로 이제 쫙 찬성과 반대 명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법무부 공청회에서요 이렇게 뜨겁게 갈라져 있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냐?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들고 나왔는데 이 공약을 현재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라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제민주화는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시장 경제에 맞춰 경제민주화도 변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논쟁하신 님들 이 이야기 명확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팽팽하게 갈라지는 논의가 좀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작가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